일본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농업 강국으로 자부해왔던 일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선진 기술의 상징이었던 일본 농업이 이웃나라에게 완전히 밀려나 버렸어요. 그것도 과거의 식민지였던 바로 나라에게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 농업계가 이 나라의 혁신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미국 같은 농업 선진국들마저 이 기술을 배우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100년 넘게 이어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현장. 일본 정부 고위 관료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현실. 긴자 최고급 스시집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어떻게 거대한 파도가 되었는지 그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시죠. 저는 나츠메 유리카입니다. 38세. 일본 농림수산성 디지털 농업정책실 차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금요일 저녁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긴자에 있는 스시집 스에이로에서 말이에요. 이곳은 제가 주한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부터 단골로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장인이라고 자부하는 타케시의 손끝에서 나오는 완벽한 스시를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타케시가 계속 우물쭈물하고 있었거든요. 100년 전통의 장인이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물어보니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스시에 사용한 쌀이 한국산 경김이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일본 최고의 스시집에서 한국 쌀을 쓴다니 말이 안 됐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항상 무시해왔던 한국 농업 기술로 만든 쌀이라니요. 하지만 타케시는 진지했습니다. 제 앞에 두 개의 밥알을 놓더군요. 하나는 일본 최고급 쌀, 하나는 한국 경김이었어요.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경기미를 먹어봤습니다. 그 순간 정말 놀랐어요. 윤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찰기도 차원이 다르고 단맛도 훨씬 깊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일본 쌀보다도 뛰어났어요. 한국이 이런 품질의 쌀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한국에서 근무할 때 그들이 항상 자랑하던 경기미가 정말 이런 맛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 감성적인 마케팅일 뿐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긴자의 다른 유명 스시집에서도 한국 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손님들 반응도 좋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일본 전통을 고집하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도 경기미를 도입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류라고 부르며 비웃던 그 문화의 힘이 이제 농업까지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월요일 아침 급하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국 쌀 수입 급증에 대한 긴급 보고서가 올라온 거였어요. 보고서를 읽으면서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우리가 농업 강국이라고 자부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경기미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나와 있었어요. 조선시대 왕의 수라상에 올랐던 경기미는 이미 그때부터 최고 품질의 쌀로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수라라는 말 자체가 몽골어 슐라에서 유래된 것으로 왕실 전용 음식을 의미했어요. 우리가 무시했던 한국의 농업 역사가 이렇게 깊었다니요. 야마다 교수의 브리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농업을 완전히 디지털로 전환했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할 때 그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농업혁명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마치 삼성이 반도체 분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보고서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경기미가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들의 땅에서 나는 최고급 쌀을 가져다 먹었다는 얘기였죠.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럴 수가 없었어요. 야마다 교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대형 유통사들이 한국 쌀 수입 계약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건 감성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 품질과 기술력 차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BTS로 문화를 수출한 것처럼 이번엔 농업 기술로 우리를 역전시키고 있다는 거였죠. 더욱 당황스러운 건 해외 반응이었어요. 유럽의 농업 선진국들도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농업 강국도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하러 온다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출장을 준비하라고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겠다고 하시더군요. 마음은 복잡했어요. 9년 전 한국에서 근무할 때 그렇게 무시했던 그들의 기술이 정말 우리를 앞서고 있다는 건가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농업에서 앞선다는 게 말이 됐나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9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주한 대사관에서 농업 담당관으로 일할 때였죠. 한국농진청 간부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일본은 기술이 있지만 한국은 정신이 있다고요. 그때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정신이 뭐가 중요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기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 무슨 정신 타령인가 싶었어요. 기술 없이 정신만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거냐고 반박했었죠. 그때 저는 일본의 우월한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오만했네요. 그런데 왜 그 말이 계속 기억에 남았을까요? 분명 뭔가 제 내면을 건드린 게 있었을 거예요.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을 때의 그 느낌 말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국이 2세대 스마트팜 기술을 완성하고 AI와 클라우드 기반으로 농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쌀을 선택하는 이유도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라 품질의 일관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기억이 났어요. 9년 전 한국 공무원이 스마트 농업 비전을 설명할 때 저는 코웃음을 쳤었거든요. 디지털 논밭이라니 농업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IT 기술 자랑을 그저 허풍이라고 여겼어요. 지금은 그 디지털 논밭이 현실이 되어 있더군요. 우리가 비웃었던 그들의 비전이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한 것처럼 이번엔 농업 분야에서 한국이 혁신을 이끌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 상공에 도착했을 때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현장 조사가 아니라 제 자아를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았거든요. 과연 제가 9년 전에 무시했던 것들이 정말 우리를 앞서고 있을까요? 한류가 문화에서 시작해서 이제 농업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게 정말일까요? 전주 농촌진흥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연구단지 규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건물들이 마치 실리콘밸리의 테크 단지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농업연구소인가 싶었어요. 노장식 박사가 마중 나왔습니다. 미국 UC 데이비스에서 농업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분이라고 하더군요. 일본어도 유창했어요. 오늘 시설을 보면 깜짝 놀랄 거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 말이 맞았습니다. 스마트 재배실에 들어간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온도, 습도, 토양, 빛이 AI로 자동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품종별 쌀이 데이터로 구분되고 성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이건 농업이 아니라 하이테크 공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센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토양 센서, 드론, 위성까지 연결된 통합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니 흙 묻은 농부가 아니라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를 치는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어요. 이들이 삼성전자에서 일해도 될 만한 수준의 IT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농업이 완전히 다른 산업으로 변해 있었어요. 한국이 반도체 다음으로 농업을 선택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노 박사의 설명이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농민이 아니라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작물을 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감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으로 농업 혁신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10년 전부터 이 구상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10년 전이면 제가 한국에서 근무할 때였어요. 그때 그들이 보여준 비전이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감성팔이라고 비웃었던 한국이 오히려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K-팝이 감성으로 세계를 사로잡았다면 K-농업은 기술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북대 김재우 교수와의 인터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미국 코넬대에서 포스트닥을 마치고 온 세계적인 농업 전문가였어요. 김 교수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K농업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스마트팜 분야에서는 농업 강국 네덜란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한국 농업 기술이 정말 세계적 수준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김 교수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더군요. 유럽연합에서 한국 스마트팜 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단을 파견했고 심지어 농업 선진국 덴마크와 독일에서도 한국 기술자들을 영입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반론을 제기했죠. 일본도 농업 선진국인데 한국이 앞선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자 김 교수가 서류함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2015년 한국이 일본과 농업기술 교류를 제안했을 때의 거절 문서였어요.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이름이 사인되어 있었거든요. 9년 전 제가 직접 거절했던 그 제안이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은 거였어요. 한국이 교류를 거부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제안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때 일본 측에서는 한국 농업 기술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더군요.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김 교수는 일본 농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데이터 축적 부족과 자동화 시스템의 한계라고 했어요. 반면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일본보다 최소 10년 이상 앞서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제 단순 농산물이 아니라 농업 시스템 자체를 수출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중동 지역에 한국형 스마트팜을 통째로 수출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한국 농업 기술자들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농업도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영역이 된 거라는 말이 머리에 박혔어요. 한국이 BTS로 소프트 파워를 보여줬다면 이번엔 농업으로 하드 파워까지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9년 전 제가 했던 오만한 발언들이 떠올랐어요. 정말 후회스러웠습니다. 우리가 한류를 무시하는 사이에 그들은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었어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정말 미래도시 같았습니다. 거대한 자동화 단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젊은 농부들이 코딩과 데이터 분석을 하며 농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농촌이라고 믿어지지 않았어요. 시설에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완전 자급 시스템으로 비료, 병충해 관리, 수분 공급까지 모든 것이 자동 통제되고 있었어요. 이건 농촌이 아니라 미래 농업 도시였습니다. 실내 농장을 보며 탄식이 나왔어요. 멜론과 레몬이 완벽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계절과 상관없이 최적의 환경에서 말이에요. 한겨울에도 열대 과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기술로 극복한 거였어요. 안내를 해준 젊은 농부가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땅이 아니라 데이터를 판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7년 전 기억이 났어요. 한국에서 누군가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지금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그들은 데이터를 팔고 있었어요. 농업 데이터, 기술 시스템, 노하우까지 모든 것이 상품이었습니다. 한국이 문화 콘텐츠를 수출하듯이 농업 콘텐츠도 수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방역 절차와 스마트 시스템의 완성도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었어요. 사람의 실수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 완벽한 농업이었습니다. K-농업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건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청년 인재까지 종합적으로 키우는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생태계를 만든 것처럼 한국이 농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과의 차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는데 이들은 이미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거든요. 한류의 다음 단계가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출장 마지막 날, 김 교수가 전주 한옥마을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농업과는 관계없어 보였지만 따라갔습니다. 한옥마을에 들어서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일제강점기 역사와 한옥촌 형성 이유를 들으며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했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과거의 원한 대신 미래를 향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이 왔습니다. 길거리 음식과 거리 공연, 정겨운 풍경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이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9년 전 그 간부의 말이 떠올랐어요. 정신이 있어야 기술이 살아난다고 했던 그 말이요. 처음엔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그 말이 지금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옥마을을 걸으며 깨달았어요. 기술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방향성과 철학이 있어야 기술이 의미를 갖는구나. BTS가 전 세계를 감동시킨 것도 기술이 아니라 진정성 때문이었잖아요. 기술은 있어도 방향이 없었던 건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정신력이 있었어요. 그 정신력이 K-팝을 만들고 K-농업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이 순간 처음으로 한국을 진심으로 인정했어요. 포용력과 융합력, 그것이 K-농업의 진짜 근원이었습니다. 과거를 원망하지 않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한국인들의 정신력 말이에요. 조용히 눈을 감고 눈가를 훔쳤습니다. 9년 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지 깨달았거든요. 한류의 진짜 힘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어요. 도쿄로 돌아와서 귀국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엔 정직하게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회의를 소집하고 NHK 인터뷰 요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감성이 아닌 과학과 기술로 농업을 이끌었다고요. 그들이 BTS로 세계를 사로잡은 것처럼 이번엔 농업으로 새로운 한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동료가 위로하려고 사케살은 우리가 낫다고 말했지만 저는 침묵했어요. 이제 그런 위안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부분적인 우위로 전체적인 패배를 가릴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자존심을 고수하다가 변화를 놓쳤다고 인정했습니다. 기술력 격차보다 인식의 격차가 더 무서웠어요. 우리가 한류를 무시하는 사이에 그들은 이미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방정식이 보였어요.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하고 BTS가 K-팝으로 문화를 수출했듯이 이제 K-농업이 전 세계 식탁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부터는 배워야 할 시기라고 말했어요. 더 이상 우리가 농업 선진국이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류의 다음 단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일본 국민들에게도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한국이 이제 농업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현실을 말이에요.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가 이제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요. 하지만 이건 부끄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아시아 이웃나라가 세계적인 농업 강국으로 성장한 것이니까요. 우리도 그들에게 배워서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이번 한국 출장을 통해 깨달았다고요. 이건 단지 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이었어요. 한류가 문화에서 시작해서 이제 농업까지 장악한 현실.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마지막 표정은 슬펐지만 단단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적어도 이제는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으니까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배우려는 자세.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K-팝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것처럼 이제 K-농업으로 전 세계 농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어요. 과거 우리가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가 이제 농업혁신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수라상에 올랐던 경기미가 21세기에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고 이제 진짜 실력의 시대가 온 거였어요. 일본의 오만함이 무너진 자리에 한국의 실력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목격한 21세기 농업혁명의 현장이었어요.